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마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6시간짜리 실패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시계 제로입니다. 6개 야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마수와 함께 앞으로 펼쳐질 정국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석준 전 국민의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조계원 전남 여수울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이제 처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지난 3일 밤이죠. 대통령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막 좀 일찍 자볼까 하고 들어가다가 저희 딸이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제 국회 현안 질의들을 통해서 이제 관련자 발언들이 나오면서 퍼즐 조각이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계엄 사령관도 몰랐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를 통보를 받고 알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모든 군병력, 경찰력 투입 과정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예. 홍 의원님도 놀라셨죠? 예, 저는 그때 모 방송에 이제 방송을 하고 네. 있다가 그 이제 긴급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자막을 중간에 이제 했는데 듣고 있던 앵커가 억할 정도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끝마치고 저도 걱정이 돼서 이제 국회에 이제 왔는데 지금 이번 이제 비상계엄은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어떤 연속적인 어떤 탄핵이라든지 또 헌법 재판소라든지 또 방통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기관의 어떤 구성도 지금 하지 않고 국정을 좀 마비시키면서 또 뭐 예산이라든지 각종 어떤 입법적 공세를 뭐 하는 데 따른 어떤 거부권을 계속해서 발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정 마비 내지는 어떤 그 혼란의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비상계엄이란 수단밖에 없었나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소위 말했던 어떤 연성 비상계엄으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치밀하게 사전에 어느 정도 있던 부대를 동원하고 또 뭐 그 계엄 사령관을 임명하고 뭐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니라 일단 발동을 이제 내리고 비상계엄 사령관을 임명하고 아주 소수의 부대 한 200몇 명만 국회로 보내는 등의 그런 어떤 비상계엄의 어떤 수준을 해서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처음부터 제재 과반수로 헌법상에 이제 요구를 하면 해제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엄을 발동하지 않으셨나 하는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조계원 의원님, 이제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이제 친위 쿠데타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명백한 친위 쿠데타죠. 예, 저도 그 12월 3일 날 국회가 봉쇄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국회를 배회하다가 제가 들어간 시간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2시 2분인가 그때 이제 국회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예, 저도 당장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고 심각하게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 즉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군부 독재 시절 그 이상으로 후퇴하는 상황을 맞이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뭐 지금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꿔서 연성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데 과거 전두환 때 12.12 당시 쿠데타는 그때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의 친위 쿠데타였지만은 이번 경우는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쿠데타고 국회만 장악하면은 충분히 비상계엄 하에서 국정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었는가. 또 연성 쿠데타라고 하지만은 친일 쿠데타 성격이 또 분명한 것은 국회만을 목표로 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포고령에 의해서 국회 전체 자체의 봉쇄뿐만 아니라 선관위 등 그다음에 또 언론사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봉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위헌이고 이제 법을 위반했는데 특히 이제 내란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비상계엄의 어떤 정치적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내란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구성 요건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주관적 요건이란 결국은 이제 국토를 참질한다. 즉 이제 뭐 다른 어떤 국가에 뭐 함부로 뭐 양도를 한다든지 또 국헌을 문란한 예를 들면 뭐 헌법 어떤 기관들의 어떤 운영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는 어떤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떤 계엄 발동권자로서 과연 이 사항이 비상계엄 사항이 맞느냐 이런 정치적 평가는 변론을 하고 이 내란죄라는 게 영어로는 리벨리언인데 결국 이제 반란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국회가 예를 들면은 뭐 병력을 뭐 200명 보냈습니다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떤 통제하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다 들어가서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비상계엄이 좀 중요한 게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에 진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뭐 전혀 없었던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로서 일부 소수의 한 200몇 명의 병력을 국회로 동원한 것이 이게 과연 폭동이냐 이렇게는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김영현 전 장관 인터뷰에서도 이게 이제 합법적인 그러니까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다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이상민 해안부 장관도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좀 삼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조 의원님은 물론 동의하시지는 않겠지만, 예,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이 계엄이라는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런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인 자체가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게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 그리고 예산안 삭감 이건 헌정 질서 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 되고요. 이건 명백하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친일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 게 국회만 장악하면은 이제는 국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범죄자의 소굴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 마치 이제 국회의원 중에 마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는 듯이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사실상은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친일 쿠데타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고요. 언론은 통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언론 통제 계획도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순서가 국회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들이 이미 여러 병사들의 증언에까지 확인되고 있고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창을 깨고 총을 들고 진입하는 장면, 그것과 그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맞서는 상황이 이미 TV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백한 내란 행동이었고 이 김영현 장관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김영현 장관 자신도 대통령의 확고한 계엄 의지를 얘기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추인 절차를 밟은 형태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자신이 가장 그 계엄의 비상계엄의 핵심에 있고 그건 지금의 비상계엄은 실패한 비상계엄이었고 내란이었다.
이것이고 그 내란의 수계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좀 충분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포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건 이제 CCTV나 여러 이제 증언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사실은 수갑도 제시를 했잖아요. 공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실에 가서 만났을 때 이걸 따졌던 모양이에요.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포고령 위반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대통령께서 포고령 뭐 본인도 뭐 지시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포고령 위반으로 했다는 것은 뭐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동원했다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으면은 그 정도를 체포를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 대표를 체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국회의장을 뭐 체포해서 뭐 국회 본회의의 어떤 소집을 뭐 못하도록 하는 이거는 뭐 그런 어떤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대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어려운 국가적인 어떤 사태가 올수록 정말 그 국가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조 의원께서도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지금 내란 수계를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공중파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뭐 민주당에서 내란죄 주장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어차피 또 수사에 밝혀질 일이지만 국회 예를 들면 통제를 예를 들어서 수갑 하나를 뭐 떨어진 걸 가지고 이거를 뭐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등 실탄을 뭐 지급하려는 했다는 등 만약에 그러려고 했으면 정말 더 강력한 병력을 동원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건 어떤 결과로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 비무장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얘기는 했잖아요.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탄창을 제거하고 가라. 그리고 실제로 실탄을 갖고 오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요, 실탄은 확인이 될 부분이고요. 그 현재 나온 체증 사진에 따르면은 실탄이 특임대 당시 국회에 들어왔던 특임대에서는 탄창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게 지금 사진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장비를 착용하는 상태를 보면은 그 적외선 투시 만안경까지 그렇죠. 있었습니다. 이건 그 전시에 쓰는 최고조 장비이고 그 특임대 병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일당 100의 전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80여 명의 그 상황이면 얼마든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무력은 갖췄는데 친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응하지 않은 건 일단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국회를 왜 갑자기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그러고 동의한 비상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하는 그 상황 지시 자체가 부적절한 지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또 국회 보좌진들이나 국회 경비대에서 일부 경비대들이 힘을 합쳐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저지를 했거든요. 그런 결과들이 맞물려서 막아진 거지 명백하게 우리 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국회의장 하나만 체포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반헌법적 행위이고 체포가 아니라 아니요. 그 체포를 아까 하려고 말씀을 했다는 그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아니고 아니 그렇게 국회의장 체포조를 국회의장은 체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당 대표라는 것은 체포하는 어떤 목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체포조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런 아니 말이죠. 이미 그건 드러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 물론 더 자세히 수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국회의장 체포 하나만 해도 이건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국회 정상적인 의정 활동 국회 결의를 방해하려는 목적.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내란이란 아니, 말입니다. 국회 결의를 그걸 방해하고 어떻게 하려면은 아예 통제를 시키지 말았으면 되죠. 왜 그러면은 그걸 다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병력만 280명이었고 국회 주변을 에워싼 경찰청 병력에 대해서 여인영 방첩단장이 사실상 합수부장을 맡게 될 거 예정돼 있었는데 양반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를 통제하도록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경찰까지 다 준비시켜서 봉쇄하고 막으려고 했고 어떻게든 국회에 결의만 막아내면 친일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 의원 말씀하셨던 707 특임대. 근데 이제 원래 이 부대의 목적이 유사시에 이제 김정은 등의 이제 북한 지휘부 타격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대원들이 국회에 간다는 사실 알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헬기에서 내려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예. 부대원들이 다 결집을 못한 거죠. 예. 예,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은 서울은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 그건,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간이 48분 정도 지체돼서 다 병력이 결집이 못한 거죠. 그러면서 투입 시기 자체가 늦어진 거고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봉쇄를 뚫고 150명 이상, 과반 이상이 집결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실패한 이제 비상계엄이 돼버렸잖아요, 홍 의원님. 예.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대통령의 생각을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이런 어떤 국정 그 마비 사태를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뭐 경고하기 위해서라도 뭐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강력한 그렇죠. 신호를 보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감사원장 탄핵이라든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민주당은 지금 뭐 탄핵이 어떤 헌법상의 권한이다 하지만은 헌법을 분명히 위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이런 어떤 탄핵의 권한을 국회에 허용은 해줬지만 결국은 헌법이나 그리고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을 허용을 해준 것이지 지금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딱 직무 하루 만에 탄핵을 시킨 거라든지 헌정사상 최초로 직무상 헌법에 중립 어떤 권한이 있는 그리고 중립적인 이런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거라든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권한을 통해서 남용을 통해서 지금 국정을 지금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대통령의 어떤 판단이셨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평소에 했던 수많은 어떤 고민과 고뇌했던 끝에 있던 비상계엄을 좀 발동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 평가는 별도로 하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국회의 의결을 봉쇄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을 하고 했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도 이제 방송을 마치고 이제 국회에 왔을 때 이 군부대 투입도 굉장히 사실 늦었어요. 소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통령은 이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를 한다든지 또 체포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저는 처음부터는 아마 없었다. 이런 뜻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전혀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국회가 봉쇄돼가지고 결국 그 저지를 뚫고 예. 그 경찰들이 저지하는 거 뚫고 담벼락을 넘어서 국회로 저도 들어갔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국회의장, 원식 국회의장도 그렇게 세상에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갔죠. 담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렇게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이나 이건 감사원장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을 국정을 보유하는 기관이라면서 사실상의 감사원의 국정 감시 기능과 공정성 이것들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해야 될 상황들 그 뻔한 여러 그 용산 이전과 관련한 그리고 그 비인가 건축물 내신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태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자체도 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 법과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추진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디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검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수사죠.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씌워주고 결국 기소를 하지 않은 이러한 업무 자기 검찰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 그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검찰의 탄핵이 오히려 검찰의 일부 정치 검찰에서 망신을 준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소하지 않는 이 검찰에 대해서 탄핵한 건 오히려 정상적인 검찰이라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또 이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또 확인했다. 이게 이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황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있던 연속 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 중단, 특히 7일날 있을 이제 탄핵만은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뜻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 같고, 지금 당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분들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비상계엄을 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당내에서 더 많은 좀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여인영 방첩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거는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 이제 계엄군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그리고 중앙선관위 연수원, 네. 거기도 이제 계엄군이 갔다는데 아마 거기는 이 정치인들, 체포한 정치인들을 수감하려는 장소가 아니었나, 이런 또 추측들이 있거든요. 네. 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조금 전에 오늘 발언한 거죠. 예,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내란 범죄 의혹과 혐의들이 어제 하루 사이에도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조금씩 입장을 바꿔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연수원과 관련해서는 그 선관위에 500명이 넘는 병력을 투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그 아까 연수원을 정치인 수감 장소로 일시적인 연금이나 수감 장소로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있는 것도 병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서버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 선거 때 그 여론조사 자료나 이 모든 자료들, 그게 불법 선거 수사 명목이라 하지만 오히려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로 이어지는 부정선거, 그다음에 와 관련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중앙선관위가 이제 독자적인 또 헌법기관이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계엄군들이 과연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 논란도 있어요. 네. 뭐 비상계엄 하에서 이제 판단은 결국 이제 그 통수권자의 어떤 몫이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국가 기관, 그리고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느냐, 이것은 어떤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선관위, 중앙선관위 가서 무엇을 이제 압수하려고 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의문이 남는데, 아무래도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그동안 어떤 고소 고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확인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추측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이게 명태균 관련해서 이걸 또 연결시킨 거는, 이거는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왜냐하면은 중앙선관위와 이제 명태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경선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일반 어떤 총선이라든지 대통령 선거를 어떤 관리하는 기관인데 그거를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탄핵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 중에 보면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 어떤 특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이런 어떤 명목도 달았는데 글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이제 거는 게 진짜 어떤 민주당의 어떤 탄핵 목적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 그 탄핵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너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겁니다. 네.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2, 제3의 지금 계엄도 가능하고 또 우발적인 국지전이나 이런 위험 상태가 초래되지 않을까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통해서만이 그 수사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통수권과 경찰 이나 검사 이걸 지배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올바른 수사가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 의원님도 지금 이 공중파에 나와서가 그 대통령을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또 문제점이 있어 당연히 비판해야죠 국회의원이. 그런데 내가 노하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잠깐만. 네. 아니 그 수사 그런 건 당연히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른다 이런 표현은 지금 현재 어떤 국가 아니 원수에 대한 국민들이 표현이- 불안해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국민들이 불안하고 네,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벌써 7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은 좋은데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은 시장 저작거리에 대한 표현이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표현은 공중파에서 아니라는 말씀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 무슨 짓이라고 표현한 게 그 잘못된 건가요? 아니 무슨 짓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건 조 의원님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조 의원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금 이제 네.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이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결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나타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처음에는 뭐 사과 얘기도 좀 나왔고 이 혼선을 불렀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숨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숨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이제 담화 일정을 저는 뭐 고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일 날 지금 탄핵 표기를 지금 앞두고 있고 한 상황에서 과연 탄핵 시간대를 이제 전후로 하느냐 한 따라서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담화 내용도 네.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점을 지금 현재 그 고심하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론 흐름도 봐가면서 그럼 그다음에 명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담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여론 흐름에 따라서도 또 그런 어떤 담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담화 시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는 더 지금 다 가중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한동훈 대표도 탄핵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어제 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먼저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런 반론과 반발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고 어제 하루 사이에 밝혀진 내란 범죄 의혹들이 이미 이런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제 국회 보고가 됐고요. 이제 금요일 7시죠? 토요일 7시에 네, 토요일 7시 이제 입니다. 표결에 붙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일단 당론으로 이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했던 거하고 탄핵하고는 이제 별개다.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부분은 일단 두 가지를 우려하는,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 권한 이제 정지를 통해서 그게 더 나아가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됐을 때 과거 이제 2016년 17년도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의 어떤 트라우마, 즉 그때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적폐 청산 수사라는 명목 아래 1,000여 명 이상이 수사를 받고 200명 이상이 이제 감옥에 가고 5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엄청난 어떤 국가의 어떤 분열과 해열이 난 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수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대통령직을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이런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또 누구보다도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언과 탄핵과는 저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어떤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당론을 이제 탄핵 반대라고 했는데, 물론 개별적인 또 의원들, 예를 들면 몇 분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또 탄핵에 또 참여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는 명확한 어떤 당론은 탄핵 반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당론 결정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패싱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의 대표를 패싱하고서 당론을 결정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제 내란 범죄 관련된 고소 고발 수사 과정 그리고 국회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좀 오늘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가. 그 직무집행 정지라는 판단은 정확하게 탄핵과 연결되는 판단입니다. 그것과 뭐가 어떻게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도 윤석열 소위 검찰 정권과 함께 침몰하지 않고 정확하게 국민의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찾아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본인도 얼마든지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지 정말로 치졸하지 않고 졸렬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건 뭐 있습니까? 이번 과정에서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먼저 미리 그 대통령이 된다, 이런 공포, 이재명 대표 대통령론을 펼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에서 18명 참석을 했는데 모두 이제 한동훈 계였습니다. 그래서 8명이 절반 정도인, 이탈하면 이제 탄핵안이 가결이 돼버리잖아요, 홍 의원님. 네. 근데 한동훈 대표의 이제 발언이 또 하루하루 사이에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3개월 6달 안에 결론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또 공감대도 있다면서요? 그런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좀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지금 공직선거법을 필두로 해서 많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을 뭐 예를 들면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는 그런 어떤 법안도 지금 발의를 했고 또 3자 뇌물죄를 축소하는 법안이라든지 정당법도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현재 기소 내지는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어떤 의원들도 면소하기 위해서 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그런 어떤 법안들이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만 그런 법안들이 모두 다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재판에서 그냥 이긴다는 게 분명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이 탄핵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은 의원 대부분의 의원들 사이에 저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있고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18명은 비상계엄 해제 건과 탄핵 건은 완전히 별개의 좀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안에 있는 의원들도 저도 뭐 다 개별적으로 좀 뭐 알고 접촉했습니다만 그분들도 탄핵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워낙 뭐 하루하루 지금 현재 뭐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 어제 분명히 이제 탄핵만은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생각도 탄핵이 됐을 때 과연 이제 그 이 국민의힘과 특히 본인 스스로 보수 우파에서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지 대표적으로 당시에 그 2016, 2017년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만은 한동훈 대표도 강력하게 반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직무집행 정지를 거론한 것은 그동안 보수 지지층의 여론만 살피다가 이제 국민의 민심을 좀 바라보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인 변화로 바라보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18명을 이시한 많은 내부에 또 그 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 내부적인 직원도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판단들이 지금 이제 적어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좀 이쪽 저쪽 본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탄핵 트라우마라는 그런 현재 상황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명분이 없잖아요. 국민의 지금 민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 두려워서 당론으로 거부한다. 이건 국민들에게 완전히 배척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결정을 당론으로 한 거거든요. 그건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또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국민의힘에서 이제 변수가 생긴 게요. 이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할 때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표결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탄핵 같은 경우 이제 통과가 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표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이 특검 관련된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재석 의원의 3분의 2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회의장을 빠져나간다거나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 과정에서 좀 그 곤란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결 방식에 있어서 탄핵만 이제 그 건이 이제 상정이 된다면은 공개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예, 공개 투표이고 특히 이제 그 이제 본회의장에 이제 그 참여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특검은 또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제적 과반수 참석한 상태에서 이제 출석 의원으로는 3분 이상 통과되면 되니까 완전히 좀 이게 참여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표결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국은 또 민주당이 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일단 총의를 모아서 긴급하게 표결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또 수기가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도 계속하면서 이제 표결 방식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본인의 의사표현을 당론으로 아예 국회에 본회의장에 출석조차 못하게 해서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해서 거부하려고 한 게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 아닙니까? 적어도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 의견은 어차피 해야 될 사안이고 예. 이걸 10일 날 하느냐 7일 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떳떳하게 나와서 당당하게 나와서 표결하라. 당론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나와서 표결을 해야지 세상에 아예 국회에 오지도 않겠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겠다. 이런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김건희 특검법을 7일 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친한계 소정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윤 대통령이 좀 질서 있게 퇴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임기 1년 개헌 단축안 그걸 꺼냅니다. 그걸 뭐 윤 대통령이 받을지 뭘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헌법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 임기 단축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개헌했던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의 대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어떤 대통령까지도 지난 이제 국민 선거를 통해서 이제 5년 단임제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를 뭐 4년이나 이렇게 단축하는 어떤 개헌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불소급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학자들이 있던 그 주장들이 뭐 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그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은 저는 많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건 국민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 헌법의 최종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사 결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 개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부가적으로 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 중임제랄지 임기를 뭐 4년 중임제나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여야가 협의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해놓고 1년 정도 임기를 단축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다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급격한 그 대선의 소용돌이 즉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는 바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준비 기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국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과정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기간을 가지고 가는 방법을 찾는다면은 이 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난 재보선에서도 뭐 3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뭐 당장 뭐 어떻게 지금 여당이 이야기하는 임기 1년 단축 개헌보다는 당장 내년 봄에 대선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파들이 이야기하는 1년 단축하는 그 질서 있는 퇴진에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임기 1년으로 명시해가지고 임기 단축을 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그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기 위한 정적수는 사실 7명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준수 그 헌법재판 과정에서 지금 가처분 상태로 6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되어 있지만은 7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상이 구성이 돼야만이 할 수 있고 이 과정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저도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또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임기단축 개헌연대에도 저도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요. 임기단축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여야가 조정을 해서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기간을 정하면은 충분히 이제 준비 기간을 갖고 대선도 치르고 그 다음에 과정 60일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을 국정을 준비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헌정 질서가 좀 순차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 자체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탄핵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둘 다 어차피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3분의 2 동의로 국민투표를 추진해서 개헌할 수도 있는 것이고 3분의 2 동의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자, 그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이 뭐 이제 설령 가결이 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헌재가 지금 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심리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표결의 효력이 있을지도 논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빨리 이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을 텐데 민주당이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거를 임명을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 것이고요. 직무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6인 체제로 돼서 이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기본권이 심리가 무작정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헌법 소원으로 해서 지금 6인 체제로 심리만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의사결정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도 이제 빨리 이제 헌법 재판관들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10월달 끝난 헌법 재판관 보강을 하지 못한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어떤 두 사람을 반드시 요구를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헌법 재판소에 이제 갔을 때 어떻게 결정되는 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의 임기 문제가 여야 간의 합의해서 그냥 국민투표를 붙이면 결정된 간단한 사항이 아니다. 저도 많은 헌법학자들, 저도 이제 헌법을 공부했지만 이제 물어보면 결국은 이 국민투표로 헌법의 어디까지를 바꿀 수 있을 거냐. 소위 말하는 헌법 제정권자와 헌법 개정권자 이런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민주공화국이라든지 국민의 기본적인 권한이라든지 불소급의 원칙까지도 과연 그러면 국민투표로 바꿀 수 있을 거냐. 이게 쉽게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법 개정 견안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니까요.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로 개헌 절차를 밟아내가는 것이고, 최종 투표는 국민 투표에 의해서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 그럼 민주공화국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이 와중에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탄핵 표결 전날 대장동 백현동 관련 그 사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는 12월 12일 선고인데 대법원 선고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근데 연기를 신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 심판,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결에 참석하고 얼마든지 재판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면 되니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3대 원칙이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정치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또 그 기반에는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법치주의에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지금 조국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본인이
이런 비상계엄 사태에 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를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인에게 특권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역시 본인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대표로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게 해야 될 것은 이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법원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건데 이런 어떤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재명 대표는 자, 지금까지 마무리 하루에- 말씀으로 예, 한 예. 40초씩만 시간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주일에 서너 번에 걸치는 예. 재판 일정 성실히 따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을 이해하는 길, 적어도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헌법적 질서와 법률적 질서 하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거 갑자기 그러니까 뭐 불출석 사유서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고요. 아니 탄핵 표결에 세상에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마무리 말씀. 예,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큰 정치적인 어떤 소용돌이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6년, 17년도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 간의 어떤 갈등 사항이 이제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겨울을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시기에 정말 그 국회가 그리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그런 예.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발언할 기회를 아니요 좀 시간 주시죠. 때문에 이제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다라는 그 자부심 또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게 있는데 좀 상처를 입은 게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무형의 국가 자산이 이제 많이 좀 손상을 입은 거 아닌가. 근데 또 어쨌든 뭐 지혜롭게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